AI가 답을 해주는 걸 만족하는 사람, 그냥 AI가 던져준 콘텐츠를 대량 소비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AI는 똑똑해지지만 스튜핏 휴먼이 대량 양산될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AI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AI한테 당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저는 일단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저 역시 책으로 삶을 바꾸는데 일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AI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AI한테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AI가 저한테 답을 주잖아요. 그 답을 경험과 통찰력, 에피소드 이런 걸 섞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추가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하고, 그냥 AI가 답을 해주는 걸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 그냥 AI가 던져준 콘텐츠를 대량 소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AI는 똑똑해지지만 스튜핏 휴먼이 대량 양산될 위험을 우리가 한번 감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저는 일단 AI 시대가 될수록 교양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AI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대답한 AI 것을 내가 비판적으로 재해석해보고 뭔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교양의 두께가 얄팍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거를 해석하고 참고해보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참고 문헌이 내 안에 없어.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저는 기반 지식, 교양 지식이 더 풍부하고 깊고 넓어야만 AI한테 당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하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잘할 수 없는데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한다고 그랬잖아요. AI 시대가 될수록 인공지능이 쩔쩔매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무슨 관계냐 그랬더니 AI가 잠깐 떨더라고요. 그래서 왜 떠냐면 어디 조사해봐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 그 다음에 가정을 없애는 질문, 당연함을 부정하는 질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간이 갖춰야 될, AI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 사자를 보시면 위에 밭전자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거든요. 밭전자는 뒤통수 밑에 있는 숨골을 뜻하는 상형 문자고요, 밑에 있는 마음 심자는 가슴이거든요. 놀랍게도 생각한다는 거는요, 머리와 가슴이 붙어서 일어나는 합작품인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생각은 머리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가슴으로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능력,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때 반성하라 그러면 머리에 두 손을 대고 반성하나요? 가슴에 두 손을 대고 반성하나요? 가슴에 두 손을 대고 반성합니다. 이 공감 능력은요, 중요한 거는 책상에 앉아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 몸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경험을 해봐야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 이런 공감 능력이 생기는데, 이런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앞으로 발휘해야 될 숭고한 미덕 중에 저는 두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요, 인간이 타인의 아픔을 보고 공감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잠을 안 잡니다. 인공지능은 계산하지만요, 인간 지성은 사유합니다. 지능은 빨리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데, 지성은 나한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의 아픔을 포착한 다음에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상상력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상상력으로 나온 결과물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몸을 던져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 몸에 각인되는 흔적과 얼룩으로 남는 결과물이 바로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런 네 가지, 첫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하는 능력, 세 번째 공감한 다음에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어여삐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대왕님께서 밤을 안 자고 한글을 창제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한글을 창조하는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네 가지를 잘 훈련해서 갖고 계시면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 시대가 돼도 인공지능을 잘 비서로 활용하면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 지성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메리 율리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래.
능력이래요. 근데 여기다 내가 또 질문을 던져봤어요. 과연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가정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질문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의진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질문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의 문제입니다. 내 일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가 생깁니까? 질문이 폭발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진 사람이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죠. 근데 장인은 자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터가 놀이터이고 자발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자기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 개발을 거듭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일터를 재미있는 놀이터로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질문에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자형 질문. 이거는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 문제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도 똑바로 못해? 막 이렇게 야단을 칠 때 질책형 질문을 던지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패배감만 들고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정반대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학습자형 질문입니다.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문제가 터졌으니까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없냐? 즉,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세요. 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만 문제와 싸우면 싸울수록 문제는 개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자의 질문을 던지지 말고 학습자의 질문을 던져서 문제와 싸우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전공 지식만 풍부한 게 아니라 기반 지식, 교양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깊이 알아야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 저를 전율하게 만드는 정말 전대미문의 질문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누가 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았지 문제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틀 밖의 질문, 엉뚱한 질문, 그리고 전혀 누구도 연결시키지 않는 가능성의 질문을 자꾸 던지는 방법은, 첫 번째, 기반 지식과 교양 지식을 쌓을 것. 두 번째,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할 것. 사랑하고 지식이 풍부해지면 저절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기반 능력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반복하는 노동들이 참 많잖아요. 직업 중에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있거든요. 회사원, 공무원, 이런 원들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어제 했던 일들을 반복하는 노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동일한 거를 계속 반복하면 이건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직업 중에 가로 끝나는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화가, 예술가, 작가, 소설가, 기업가, 이런 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원으로 끝나는 직업은 다른 회사의 일원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회사로 출근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로 끝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 비교해보면 AI가 빨리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은 화가나 예술가, 소설가, 가로 끝나는 직업보다 공무원, 회사원, 미화원, 원으로 끝나는 직업들이 AI가 빨리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냥 어제 했던 일을 직업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반복하는 사람들은 AI한테 이제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성을 반복하지 않고 다름과 차이를 반복하는 사람, 동심원 있잖아요. 중심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 다름과 차이를 반복하는 이런 직업들은 저는 직업에 관계없이 AI 시대가 될수록 더더욱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성공 법칙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법칙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AI를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안 쓰는 사람은 일단 기본 출발점부터 틀려요. 제가 보기에 AI는요, 박사급 조교 10명을 데리고 일할 정도로 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대단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I를 안 쓰는 사람은 이제 성공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AI를 쓰는 사람, AI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 또 말씀드렸듯이 AI가 던져주는 답에 종속돼가지고 이제는 AI의 사고의 식민지화, 이런 인간들도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참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AI를 활용하되 with AI, 그런데 beyond AI를 능가할 정도로 AI가 던져주는 답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이나 주장들을 추가해서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AI를 활용해서 창조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어떤 두 사람보다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뇌가 왜 썩고 있을까요? 2024년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롱폼보다는 숏폼을 본다고 합니다. 틱톡, 릴스, 짤막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뇌가 생각할 여유가 없이 수많은 정보들이 후두엽으로 들어와가지고 전두엽으로 보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그러니까 뇌가 빨갛게 달아올라 썩고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를 안 읽고 책을 안 읽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AI를 쓰면 쓸수록 뇌가 썩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예전에 물음표가 생기면 느낌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도서관에 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친구한테 물어도 보고 심지어 어디 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사람은 생각하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면서 사유를 했었는데, 이제는 물음표가 생기면 바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GPT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물음표를 잡아 당기면 느낌표가 되는데, GPT가 느낌표를 주지 않고 느낌표 위에 부분이 떨어져 나간 밑에 점 있잖아요.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정답을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호기심에 물음표가 생겼을 때 느낌표를 찾아가면서 사유를 거듭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니까 용불용설에 의해서 뇌가 썩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뇌가 썩고 있는 거는 최근에 영상, 디지털 이런 거에 접속만 하다 보니까요, 경험이 거의 빈곤하거나 경험이 멸종된다는 이런 책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사유의 가장 강력한 촉발제, 자극제, 이 경험. 여러분, 경험은 위험하다, 실험할 때 익스페리멘트 이런 거하고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위험한 경험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접속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섭취하다 보니까 뇌 기능을 정상적인 뇌 기능이 아닌 이런 엉뚱한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철도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험이 부족한 사람은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 이런 GPT 시대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꾸 경험도 해보고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GPT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면서 여러분의 사유 기능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예를 들면 20명의 학생이 AI가 쓰는 답을 저한테 그대로 냈다고 가정해보면, 여러분, 아이들의 답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량 복사본이 양산되고 있어요. 인간 지성의 원본이 탄생하지 않고 복사본이 대량 양산되는 이유는 뭐냐? 물음표를 가지고 느낌표를 스스로 찾지 않고 GPT가 던져준 답을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면 거의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말고사 문제를 아이들한테 직접 출제를 시킵니다.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던진 전대미문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가르쳐줄 가장 소중한 능력이 AI가 쩔쩔매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전문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AI를 잘 써서 AI를 좋은 목적으로 쓰는 좋은 사람이 있고, AI를 나쁜 목적으로 쓰는 나쁜 사람이 있고, AI를 정말 이상하게 쓰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AI가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과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은 AI를 정말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반 데이터로 활용한다든지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 근데 AI를 나쁜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몰탕 먹이는 이런 걸 한다든지 거짓말 데이터를 AI한테 시켜가지고 그걸 유포시킨다든지, 나쁜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나쁜 사람. 그리고 이제 이상한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해가지고 일상에서 AI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상한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의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AI가 우리 생활에 점점 침투하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아마 구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